네, 지금 질문하신 분이 계신데요. 페이북에 올린 글에 따라 스폰서드 애드가 뜨는데 어떤 알고리즘을 쓰느냐, 단어를 보고 추천하는 것일까, 아니면 내용을 보고 추천하느냐, 넷플릭스에 사용된 추천 작과 같은 알고리즘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여러분 저기 저 스폰서드 애드는 여기 여러분들 쫓아다니는 광고죠. 어딜 가게 되면 계속 그 애드가 나를 쫓아다니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쓰는 노트북은 어떤 사이트에 방문을 하게 되면 URL이 생기죠. URL. 그걸 보고 URL과 내 노트북 안에 들은 그 하드웨어 주소랑 합쳐가지고 쿠키라고 합니다. 그게. 이 쿠키 정보하고 내 스마트폰에 보면 애드 아이디라는 게 있어요. 스마트폰에 여기 그 구글 여기 뭐 하여튼 깊숙한 데 들어가가지고 이게 누르면 내 이 스마트폰에 고유한 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애플도 있고 안드로이드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 고유한 번호를 가지고 모든 내가 클릭을 하게 되면 그 고유한 번호가 어디로 가느냐? 통신사로 가는 거죠. 그 통신사로 가고 여기 안드로이드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수집을 해가지고 사는 이 정보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DMP라고 하는데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랫폼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들이 이 그 쿠키 정보하고 스마트폰에 뜨는 요 정보를 사서 매달 빅데이터 그 시스템에다가 갖다 집어넣어줘요. 집어넣어주고 뭘 하냐면 내 PC에서 쓰는 내가 웹사이트 방문하는 요 기록하고 내가 스마트폰 뭐 여기 저 태블릿 등등에서 나오는 정보하고 얘하고 얘하고는 같은 사람이야. 한 사람이야. 똑같은 놈이야. 라고 요거를 그룹핑 해주는 게 중요하죠. 요 그룹핑하는 기술이 진짜 그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그룹핑을 해가지고 뭐냐 그러면 요 그룹핑이 되면 이 특정한 번호 커스터머 아이디죠. 커스터머 아이디를 DMP 애들이 도가를 해가지고 이 여기서 나오는 요 사람은 이름도 몰라. 그다음에 이 사람이 뭐서 나오는지 뭐 무슨 정보 하나도 몰라. 이게 이 사람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저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애드 아이디. 그러니까 애드 아이디밖에 없으니까 얘네들이 이거 가지고 뭐 하느냐? 내가 어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하고 그다음에 뭘 살라고 했고 뭘 하는 걸 다 알아요. 그거를 그 사이트를 다 이제 조사를 해보면 얘가 어디를 많이 다니는지 뭐 뭘 구매를 하는지 이걸 다 알잖아요. 여기다가 크레딧 카드까지 합쳐요. 크레딧 카드 쓴 거까지 합치면 이 사람이 이름을 얘기 안 하고 주소를 얘기 안 하고 성별을 얘기 안 하고 나이를 얘기 안 했지만 대충 맞출 수 있죠. 모델을 만드는 거죠. 컴퓨터 이 딥러닝 모델을 만들어서 얘는 뭐 하는 사람이야라고 쭉 맞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이 개인에 대한 이 모든 걸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애드 광고주하고 예를 들어서 나이키라고 합시다. 나이키하고 이제 이 DMP 회사하고 이제 광고 계약을 맺어요. 그러면 나이키는 내 사이트에 들어오는 고객들한테 네가 내 광고를 보내줘서 그 광고를 클릭하면 그 고객이 클릭하면 나한테 얼마씩 내 얼마씩 줄게.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DMP 회사는 보세요. 나이키를 방문을 하게 되면 나이키 방문한 거가 흔적이 남죠. 그게 이제 쿠키예요. 쿠키를 DMP 회사에 줘요. 그러면 DMP 회사는 자기 데이터베이스 돌려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그다음에 나이가 몇인지 어디에 사는지 이거를 다 매핑해가지고 알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이제 이 나이키를 방문했다가 예를 들어서 다른 뉴스 사이트에 가서 뉴스 사이트에 가면 이 뉴스 사이트에 광고판이 있어요. 그죠? 광고판이 있는데 이 광고판은 미리 다 결정해 주는 게 아니야. 비어 있어요. 처음에. 내가 방문을 하면 그 순간 광고판은 비어 있는데 이 웹사이트에서 뭘 해주냐면 애드 익스체인지라는 이 종합 광고 비딩 시스템이 있어요. 애드 익스체인지에다가 이거를 올려. 야, 어떤 특정한 놈이 나한테 방문을 했는데, 자, 이거 너 광고 얼마에 나한테 줄 거야? 라고 하면, 이제 아까 나이키에서 나랑 여기 이제 DMP 회사랑 이제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나이키에서
너 클릭을 하면 너 1,000원씩 줄게. 그러면 여기 회사에서 이 500원에 계약을 하는 거야. 계약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를 클릭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나이키로 날아가겠죠. 이게 나이키 홈페이지로 딱 날아가게 되면 그때 이제 이 사람은 이 나이키는 이 DMP 회사에 1,000원을 주는 거야. 그리고 나는 여기에 이제 500원을 내고 그러면 나는 500원이 이제 이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클릭당 하기 때문에 광고주 입장에서 보면 엄청 좋은 거예요. 클릭해가지고 나한테 들어오는 놈만 돈을 내기 때문에 광고주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더 좋은 광고 방법이 없죠. 옛날에 우리 여기를 방문한 사람이니까. 근데 이 DMP 회사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광고를 클릭을 할까를 연구를 엄청나게 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거는 뭐 알고리즘 자체가 이 비딩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데 얼마를 비딩할지가 가장 큰 변수인 거지. 이 사람이 어디를 방문해서 뭘 보여줄까 하는 거를 결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돈이.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광고판이 계속 나를 쫓아와요. 계속. 어디를 가든지.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갈 만한 사이트, 괜찮은 사이트에 빈 광고판에 계약을 하게 되면 내가 거기를 클릭을 하면 좋잖아요. 금방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다음 포탈은 이런 그 광고판을 이 DMP 회사에 오픈을 시켜서 광고를 하는데 네이버 같은 회사는 이제 자기네들의 광고 파워가 세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그렇게 안 하고 직접 계약을 해. 그 누구랑 이 뭐 이 아까 나이키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나이키 니네 광고를 여기에 올리면 내가 뭐 여기에 1억 하루에 1억이야. 그러니까 니네가 클릭을 얼마를 하든지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이키 같은 네이버 같은 회사는 파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알고리즘이 날 쫓아다니는 거는 이런 광고 온라인 광고 구조 때문에 이렇게 날 쫓아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제 강의를 또 할게요. 뭐 오늘 못한 거는 뭐 다음 주에 하면 되니까 뭐 이렇게 뭐 너무 진도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오픈소스 피더레이티드 러닝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안드로이드 휴대폰에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휴대폰에서.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알고리즘이나 내가 어떤 모델을 개발하고 싶은데 개인 스마트폰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개인들한테 이거 학습시켜주면 내가 10,000원 줄게.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에서 여기서 오픈소스 연합 학습 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이거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 벤처로 이런 거 하는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벤처 하는 사람 중에서도 뭐 딴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학습을 스마트폰에서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엄청 파워풀해요. 뭐가 파워풀하냐? 이게 GPU가 이제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스마트폰에. 그러니까 얘가 이제 여기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거고, 요 놈을 이제 쓰게 되면 이런 것도 쫙 모으면 이제 모델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전체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는 것들이 상당한 이제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거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즈니스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개인들한테 그 학습을 시키고 개인 스마트폰을 쓰고 개인 데이터를 써서 학습하면 무지하게 좋은 그런 비즈니스 아이템을 만들어서 이런 거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개인 의료 영상 보호가 이걸 뭐 크리틱한 거죠. 크리틱한 거니까 이 개인 의료 영상을 전부 다 스마트폰에다 집어넣고 이 스마트폰에서 이제 학습을 시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 여기서는 위에 있는 그림은 각각의 병원에서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서 위에서 이제 모델을 이렇게 다 보내주면 여기서 자기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가지고 학습된 결과물
결과물이 뭐냐? 숫자의 파라메타 파일을 보내주는 거죠. 이걸 여기다 보내주면 얘는 그러면 가지고 있다 나중에 다 수합을 해가지고 처리하든가 아니면 똑같은 모델을 그 다음 병원에 보내서 또 학습을 시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는 방법도 하나 페드레이트 러닝이고 그러지 않고 이걸 갖다가 개인한테 줘가서 개인이 여기서 돌려가지고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스스로 이제 학습을 하게 해서 만드는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연구소. 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이제 연구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LG, 뭐야, 삼성, 요새 나오는 뭐, 네이버, 카카오, 뭐, 할 거 없이 다 하고 있죠. 이런 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연구소들이 이제 교수를 구하기 힘들다는 거지, 한마디로. 교수 구하는데, 이거요. 그러니까 50명의 교수를 1억 유로로 구입할 수 있냐? 그럼 한 명당 20만 불? 200만 불. 200만 불이죠. 괜찮다. 200만 불이면 한 30억 정도 되나? 30억? 인당 30억? 그죠? 네, 요새 AI 벤처들 보면 10명의 대학원생 모여 있다. 10명 대학원, AI 전공한 대학원생 모여 있다라고 하면 기본 스타트 하는 게 그 회사 가치가 그냥 100억이 된답니다. 인당 10억씩 해서 10명 AI를 전공한 대학원생이 모이면 인당 10억 해서 100억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여러분 예, 이 컴퓨터 트렌드를 이렇게 보면 옛날에 다 그랬어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 1990년대에 이 SAP 할 줄 알면 무조건 연봉 1억에 SAP를 알 줄 알면 SAP ERP죠. ERP 시대죠. 그때 뭐 어마어마하게 비쌌어요. 그때 SAP 할 줄 아는 사람. SAP가 뭐야 할 때 그때거든요. 그 다음에 2000년대에서 인터넷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엔지니어, 그때 엄청나게 또 돈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뭐 빅데이터, 얼마 전에, 이게 2000년 초반에 빅데이터 하도 할 줄 아는 애들, 일단 뭐 1억부터 시작했죠, 그때도. 하둡이 뭐냐라고 할 때, 하둡 할 줄 알아요. 한 손든 사람은 1억이었죠. 지금 딱 그 스토리예요. 인공지능 좀 알아요. 뭐 넣어서 뭐 저 대학원에서 이거 좀 돌려봤어요. 그러면 무조건 1억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기 뭐 그냥 그렇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AI가 잘 되니까. 뭐 아비도 설명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인공지능 대학원도 이제 만드는데 이게 사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AI는 생각보다 덜 개방적이다. 단지 15%의 논문만이 코드를 오픈한다 이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 AI가 점점 어, 독점화되고 있다. AI 기술이 오픈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트렌드입니다. 이거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슬퍼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페이퍼스 위드 코드라고 하는 요 사이트에 들어가면 정말 각 분야별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뭐 글로 이런 것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모든 논문하고 순서 쫙 1등부터 쫙 나라별로 세워가지고 거기 하고 그다음에 소스 코드하고 이 GitHub 주소하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그 개인적으로 뭔가를 공부를 하신다든가 또는 뭔가 논문을 쓰신다든가 또는 뭐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얻고 싶을 때 여기 들어가서 이걸 쫙 뒤져보면 이제 아이디어가 이제 생기죠. 여러분, 비즈니스 아이디어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이런 롤 레벨의 이런 거를 쳐다보면 생깁니다. 그런 걸 많이 봐야 돼요. 이거 밑에 애들 시키지. 그러면 늦어요. 그리고 요새는 이제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드를 배워야 된다는 이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코드를 안 하고 가장 밑바닥까지 얘기하는 내용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고, 여기보다 더 밑바닥 더 밑에 있는 요거 뭔가 아이템 뭔가 찾는 요 레벨은 코드를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거하고 그보다 더 이제 로우 레벨에 대한 부분은 이제 말로 설명할 수 없죠. 이제 코드를 설명하고 코드를 쳐다보고 A 코드가 뭐 하는 겁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로우 레벨로 이제 내려가셔야 거기에 비즈니스 거리가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뉴럴 RPS라고 하는 이게 이제 옛날 닙스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AI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회예요. 이게. 닙스인데 이 학회에서 누가 몇 건을 냈느냐 하는 게 전 세계적인 이슈입니다. 전 세계적인 이슈예요. 왜 그러냐? 여기 이제 1년에 이제 한 2,000개만 받아들이는데 이 2,000개 누가 채택이 됐느냐에 따라서 그 학교, 그 회사, 그다음에 개인 이게 이제 미래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이 유명한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여기 닙스에 논문을 내는 거를 가장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저기 대학교 들어가면 뭐 했어요? 고시 공부했잖아요. 사법고시 공부. 왜? 사법고시 학생만 되면 평생 다 보장이 돼. 요새는 어떤지 아세요? 이 뉴럴 IPS에 논문을 내면 평생이 보장이 돼. 진짜. 왜 그러냐면 여기에 내면 있잖아요. 여기 제일 높은 게 이제 구글, 그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페이스북 이런 회사에서 여기 논문을 낸 사람을 다 초대를 합니다. 초대를 해서 전학을 쫙 잘 먹이고 그다음에 자기 회사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니네가 만약에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초봉 3억 330만 불, 초봉 30만 불, 그다음에 오는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 모든 문제. 그러니까 뭐 여권이니 뭐니 다 필요 없어. 그거 다 우리가 알아서 해주는 거. 집까지 다 구해줘요. 그게 이제 여기에 논문을 내면 뉴럴 RPS에 논문을 내서 채택이 돼서 오랄이든 포스터 세션이든 할 수 있으면 걔는 일생이 끝나는 거야. 일생이. 예, 그런 정도로 요새 분위기는 뭐하러 뭐 법대를 가고 뭐하러 뭐 의학을 하고 다 필요 없는 거죠. 이게 여기 들어가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회사 들어가면 뭐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고액 연봉에 일을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자녀가 있으면 지금 이제 AI 하는 게 최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최고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나라 얘기도 좀 있으면 나와요. 여기 보면 구글 넘버원이죠. 구글. 두 번째가 스탠포드, 캐너기 멜론, MIT. 뭐 이것까지 뭐 오케이. 여기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다음에 들어가요. UC 버클리, 그다음에 컬럼비아, 옥스퍼드, 영국. 그다음에 칭화 유니버시티 이게 차이나잖아, 차이나. 그다음에 여기가 빨간가 북경 유니버시티. 그다음에 이제 점자 파란 게 이제 미국이 많죠. 미국이 많죠. 그다음에 ICM에는 이제 넘버 2 이제 이 학회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순서예요. 거기도 자 보나 이게 딱 이게 마찬가지 순서인데 한국은 뭐냐면 한국은 여기 보면 한국이 몇 개를 했느냐 카이스트가 30개 냈어요. 여기 그래프에는 없는데 카이스트가 30개 냈어요. 카이스트가 서울대보다 더 많아. 우리나라에서는 카이스트가 AI로서는 가장 많이 하는 학교예요. 그리고 카이스트 중에서도 두 사람 교수, 황성주 교수라는 분하고 신진우 교수라는 사람이 이 뉴럴 IPS에 9개씩 냈어. 9개씩.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이거 전 세계적으로 봐도 탑에 들어가는 그런 거죠. 물론 뭐 개인뿐만 아니라 밑에는 뭐 조교나 그런 대학원생들이 잘했긴 했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 이 카이스트 교수 두 명의 교수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요 밑에 그러니까
요새 이제 대학생 애들이 여기 카이스트 요 교수 밑에 들어가야 되겠다라 해가지고 엄청 또 여기 들어가기 힘들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스위스 로잔, 스위스 쭈리 연방공대 여기가 세죠. 여기가 아인슈타인 나온대요. 아인슈타인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스위스가 생각보다는 AI가 세다라고 합니다. 한국이 몇 등이냐? 여러분 되게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게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국가 AI 수준이 어떻게 돼요? 제가 딴 거는 모르겠지만 하나 하여튼 어쨌든 한 10등 정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10등. 이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뉴럴 LPS라든가 학회 내문 논문의 수로 얘기를 하는데 그 수로 이게 따져다 보면 이제 일본보다는 위에 있어요. 확실히 일본보다는 위에 있어요. 우리 우리나라가. 근데 이제 오스트리아, 호주 이런데 이스라엘 뭐 이런 데보다 좀 빠지죠. 저기는 넘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사실은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스탠퍼드는 미국에 있는 대학교들은 자기네들이 AI 학과를 늘리면 늘릴 수 있어요. 과목을 늘리든 무슨 막 학생 수를 늘리든 다 할 수 있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 학생 수를 못 늘리니까 대학에서. 그러니까 대학에서 지금 AI가 굉장히 핫하다라는 걸 대학에서 다 알고 있지만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를 지금 서울대는 50명 뭐 여기 저 카이스트는 몇 명 안 돼요 거기도. 근데 이거를 500명으로 늘리고 싶다. 컴퓨터 공학과 정원수를 500명 늘리고 싶다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 500명 돼도 서울대에서 컴공과 500명 나와도 얘네들 다 눈높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학과의 정원수는 문교부가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가르칠 교수가 없는 거고 세 번째는 교수의 숫자도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쪽을 늘리면 한쪽은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또 난리 전쟁.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AI를 가르치는 대학교를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만들어요? AI 전문 대학원을 만드는 거지. 이건 새로 만드는 거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몇 개 만들어져? 7개인가 8개인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대학교에서 AI 학생들이 대량으로 미국 같은 뭐 스탠퍼드 하나에서도 뭐 몇천 명씩 들으니까 아무 상관없는데 대량으로 나오는 게 우리나라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 돈 주고 막 뭐 AI 뭐 학생 6개월 과정 가르치려고 그런 건 퀄리티가 너무 낮죠. 그러니까 퀄리티 있는 교육을 못 시키는 게 안타까워요. 뭐 이런 수요가 공급을 능가하는 거고 뭐 코비드 이제 이 뭐 인재가 이제 많이 필요하고 뭐 이런 건데 어쨌든 이거보다는 더 중요한 게 우리나라의 AI의 상황, 교육 상황은 더 연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본이 사실은 의학 쪽은 일본이 굉장히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도 AI 분야에서 신약 개발의 AI가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를 가지고 치료제들이 이렇게 많이 검증하고 있고 결과를 그래서 AI는 그 약물 개발하는데 신약 개발에 결정적이다라고 하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의료 쪽만 말씀드려서 그렇지 사실상 AI는 안 쓰이는 데가 없어요. 이게 모든 분야에 다 AI를 써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데이터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보면 데이터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고 여러분 여기 뭐 주식 하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이 안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안에 있는 회사들 뒤져보세요. 한번. 이게 다 시리즈 A, B, C가 다 받는 회사들이니까 이게 받는 이유는 뭐냐면 상장하려고 받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회사들이 상장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제 주식 사면 좋죠. 여기 뭐 추천하고 투자받고 성공한 회사들만 상장이 될 거니까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약사. 이제 신약 개발하고 제약사는 또 달라요. 왜냐면 제약사 자체는 이거는 제약이라고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유명한 약 있죠. 유명한 약들이 계속해서 팔리고 있기 때문에 제약사는 조금 보수적이에요. 제약사가 약을 만드는 회사가 굉장히 앞서 나가고 뭐 새로운 거 많이 하고 그런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활명수 팔면 엄청 팔고 있잖아요. 활명수. 그러니까
한 번 스위치를 치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약사는 굉장히 보수이고 병원 의사만 고객으로 잘만 유지가 되면 비즈니스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새로운 신약 개발은 사실상 특정한 부서에만 하고 있어요. 특정한. 그래서 AI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AI가 새로운 치료제를 찾는데 열심히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현미경 초고해상도 현미경하고 이거를 이미지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미지를 개선하고 이미지를 아까처럼 이제 그거를 맞추고 하는 그런 분야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미경 만드는데도 AI가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음식인데 음식에서 무슨 대사 반응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어떤 특정한 음식을 보이면 사람마다 어떤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 그런 것들을 맞추는 그런 거를 AI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새로운 분야예요. 이게 앞으로 음식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AI가 많이 적용될 그런 분야다라고. 이러니까 FDA에서 요새 이제 FDA도 미국에 이제 요거 신약 개발 신형하는 저기죠 오케이 하는 그 동네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많이 필요하고 여기서는 지금까지 어떤 뭐 일상, 이상, 삼상 해가지고 이제 신약 개발을 하는 요 과정이 맞지 않는다는 거지. AI를 도입하는 그런 데서. 그래서 FDA에서 새로운 승인 방식을 만들어서 AI에서 개발된 약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새로운 제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새로운 이제 프로세스가 개발이 됐는데 새로운 프로세스 안에 첨가되는 새로운 어떤 그 질문서 이런 것들이 많이 늘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사용한 AI 알고리즘 버전을 명시해라. 입력 데이터 수집 및 선택 방법. 적품질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입력 데이터를 평가하고 처리하는 방법. 입력 데이터 처리에 인간 AI 상호작용이 있어서 어떤 수준의 전문 지식이 필요했는지. 뭐 이런 굉장히 그 AI를 개발할 때 디테일하게 데이터 매니플레이션하는 작업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임상실험을 패스를 해도 이건 빠꾸를 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기관이 AI 기반의 의료 영상 제품을 수행하는데 자 이것도 사실은 또 AI 발전에 크나큰 문제가 돼요. 뭐냐? 여러분 AI를 가지고 MRI 암을 판독하는 AI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어떤 벤처 회사가. 그러면 병원에서는 그걸 살려면 어떻게 되냐. 병원에서 예를 들어 그거를 1억에 만약에 산다고 하면 거기 투자한 돈에 비해서 내가 이득이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현재는 그런 AI 기법을 적용한 그런 디바이스를 사서 환자를 보게 되면 좀 편해지고 정확해지고 그런데 그러면 의료 수가에 반영이 되잖아요. 내가 AI 이러저런 기계를 사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거 없이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 얘가 AI 새로운 기계를 해가지고 했으니까 플러스 알파로 요 기계 사용에 대한 내가 의사의 수가를 반영해서 보험금을 팔 때 심평원에서 이런 것들 반영해가지고 나한테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투자 대비 내가 병원에서 효과가 생기는 거고 이걸 만드는 AI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1억이든 뭐 2억이든 병원에 팔 수 있으니까 AI 기술을 더 개발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 의료보험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왜냐하면 AI 신기술을 적용을 해서 새로운 뭔가를 만들었으면 뭘 증명해야 되면 이게 사람보다 더 정확하다 하는 거.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거를 AI가 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런 거를 증명해야만이 그걸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어떻게 이 AI가 사람보다 낫습니까? AI가 사람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다 놓고 여기서 이게 아닙니다라고 이제 학습을 해서 나온 거지. 이게 뭐 인간보다 뭔가 뭐 알파고 같이 뭔가 거대한 게 있어가지고 얘가 뭐 해주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AI를
앞으로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 돈이 돼야 되는데 현재 법 제도가 돈 버는 거를 AI 만드는 회사가 돈 버는 거를 용납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라는 게 뭐냐면 미국의 이제 보험, 이 국가에서 하는 보험이에요, 보험. 그런 보험 회사에서 이 뭐 이런 뇌졸중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최대 1,000불 이상 신기술 추가비 지불을 부여했다라고 한 거지. 이거는 뭐냐면 AI 그 기술로 산 그런 어떤 기계를 쓰는 걸로 최대 1,000불을 내가 쳐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에서 이런 거 도입하잖아요. 이런 게 도입돼야만이 AI 기술의 발전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뭐 AI 발전시키려고 무슨 뭐 정부가 뭐 몇천억을 투자를 한다는 둥 뭐 몇 조 단위를 투자한다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다 눈먼 돈이고, 실제로 우리 법 제도 내에서 AI 제품을 사가지고 뭔가 이런 신기술을 적용해서 새로운 어떤 결과가 내면 거기에서 법을 집행해서 뭐 보험을 타게 만든다든가 무슨 어떤 이득이 생긴다든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있으면 뭐 몇 조를 투자 안 해도 돼. 투자 아예 안 해도 돼. 왜? 투자하지 말라고 해도 이거 가지고 돈 벌 수 있으니까 당연히 투자 안 해도 얘들은 그거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뭐 R&D 자금을 투자를 하는 거는 뭐 반긴 일이지만 그 R&D 자금 자체가 다 눈먼 돈으로 흘러나가는 거고, 실제 기술을 서비스하고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AI가 발전하려고 하면 AI를 부르짖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보험기관이나 여러 가지 그 세부 기관에서 이거를 다 이런 제한을 다 없애서 그거를 돈 벌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돈 벌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자율주행 자동차, 이거 아마 지금까지 이거 관심 있는 분도 계시고 뭐 저 관심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여튼 최대의 요새 이제 그 자율주행 자동차 또 전기차 요게 인더스트리에 굉장히 핫한 타픽이에요. 핫한 타픽이고, 자율주행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이 스토리를 만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포커싱을 하고 있고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명확한 현주소를 이해를 하셔야만 비즈니스 도움이 되겠죠. 자율주행 자동차 단계는 이렇게 정해요. 레벨 1, 2, 3, 4, 5까지 되는데 운전사 보조는 뭐 크루즈 컨트롤 정도죠. 이거는. 레벨 2는 이 레벨 2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이 부분적 자동화예요. 부분적 자동화. 그래서 차선을 유지한다든가 속도를 유지한다든가 이런 건 전부 다 부분적 자동화에 들어가요. 그런데 뭐 목적지에 가는 것도 오케이. 부분적 자동화. 조건부 자동화는 뭐냐면 반반이에요. 반반. 운전사가 하든 자율주행 그 소프트웨어가 하든 반반인 거고, 4번부터는 4번, 5번은 자율주행 그 소프트웨어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3번은 애매모호해. 3번은 사고가 나면 사람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 기계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4번은 깨끗해. 왜냐하면 무조건 사고 나면 4번 경우에는 다 이 자율주행 자동차 회사가 다 물어주는 거예요. 2번은 뭐 어떻게 돼? 2번은요, 사고가 나면 사람이 무는 거예요. 사람이, 운전자가, 차주가. 그렇기 때문에 2번 아니면 4번이에요. 요새 나오는 자율주행 차는 2번, 2번 아니면 4번인데, 왜 그러냐? 지금 자율주행 기술로는 3번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사고가 나면 이걸 검증할 수가 없다니까. 검증은. 그러니까 3번은 말은 있지만 3번을 구현하기에는 피곤한 거지. 그래서 2번 아니면 4번이에요. 현재 나온 거. 테슬라에서 판매하는 오토파일럿 뭐냐? 2번이에요. 2번. 2 플러스라고 해. 2 플러스 플러스. 이거 뭐 우리가 소고기 등급에도 뭐 툭불 있잖아요. 2 플러스 플러스.
그런 것처럼 걔네들도 얘기하더라고. 제가 작년에 테슬라를 방문해가지고 이제 들었는데 거기 그런 얘기 하더라고. 우리는 2 플러스 플러스 레벨이다. 부분적 자동화인데 모든 책임 누가 있느냐? 운전자가 있지만 운전자의 편리를 위해서 뭐 오토파일럿 A에서 B까지 완전 무결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든다. 근데 사고 나면 누구 책임이냐? 이 자동차 오너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본을 지향하는 게 뭐냐면 구글에서 웨이모라는 이 스타트업이 있어요. 웨이모. 웨이모라는 회사에서 지금 이제 개발하고 있는 자동 고급 지금 택시를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피닉스에서 아리조나 피닉스에 하고 있는데 그게 완성이 되면 이제 자동차 회사에 이제 라이센스를 줄 거예요. 근데 4번을 가게 되면 사고 나면 자기 책임이죠. 근데 4번의 기술을 받아들여서 자동차 회사가 과연 그걸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현대자동차가 4번 기술을 라이센스 받아서 판매를 해. 그러면 완전 자동차니까 무조건 얘는 사고 나면은 현대자동차 다 책임지고 결국에는 이제 현대자동차는 이제 이거를 판매한 그 구글 웨이모한테 이제 구상권을 청구를 해서 이제 받겠죠. 근데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4번은 좀 멀었어. 2번은 뭐냐? 2번까지만 돼. 2번까지. 현재 나와 있는 게 2번이에요. 2번. 레벨 2예요. 이게 레벨 3가 될 수 없는 이유 아까 얘기했고 레벨 4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이게 라이센싱 하는 게 간단치 않다는 거지. 그래서 이 자율주행 자동차는 2하고 4번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떤 부분도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지금 현 상황입니다. 현 상황이. 그래서 이게 여러분 내가 운전하지 않고 뭐 A에서 B까지 가는 그게 누구나 다 원하는 거겠지만 실제로 그게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고 법에 다 올라가서 모든 게 다 완벽하게 크게 될 때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5년 길면 어쩌면 10년도 갈 수 있어요. 이게 자율주행 이거고 자율주행차는요 이 센서하고 이 CPU 우리가 얘기하는 CPU 보통은 이제 그 MPU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보통 자동차에서는 ECU라고 합니다. ECU. ECU가 뭐냐면 일렉트로닉 컨트롤 유닛이라고 그래요. 이게 컴퓨터 CPU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그렸긴 하지만 모든 이 자율주행 자동차는 컴퓨터보다 더 CPU가 많아요. 센서가 2,000개, 3,000개가 들어가고 여기 안에 들어가면은 이게 큰 컴퓨터예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는 큰 컴퓨터예요. 큰 컴퓨터. 그리고 센서는요, 데이터가 초당 데이터가 쏟아지기 때문에 데이터 양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이게 통신이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자동차로부터 뭐가 필요하느냐? 지금도 반도체 없어서 자동차 못 진다 그러잖아요. 자율주행차 나오면 이건 반도체 천국인 거지. 그럼 자동차가 한 대당 반도체가 뭐 2,000개씩 필요하다가 보면 반도체 회사 어떻게 됐어요? 억수로 잘 되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삼성 전자가 앞으로 이쪽에 지금 포커싱을 맞췄어요.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CPU, 그러니까 ECU라는 거를 만들겠다. 삼성전자 미래가 보이는 거지. 참 우리나라가 이게 이제 여담입니다만 어쨌든 이런 자율주행 차를 만들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그다음에 전기차를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센서를 만드는 거는 정말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구글하고 삼성전자하고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구글은 뭐 소프트웨어로 뭐 돈 벌고 삼성전자는 별로 부가가치 없는 그런 하드웨어로 돈 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많이 해가지고 구글처럼 되는 이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이게 구글처럼 될 수가 없어. 소프트웨어를 아무리 잘해도. 그러니까 뭐냐? 우리는 하드웨어를 해야 돼. 하드웨어를 하는데 하드웨어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게 뭐냐? 반도체라는 거지. 반도체 중에서도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거. 그거에 이제 꼭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면
거기에 굉장히 많은 부가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인식하는 상황 인식하는 거. 상황 인식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죠. 뭐 라이더 센서 엄청나게 들어가요. 센서도 뭐냐? 센서도 사실 반도체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걸 저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인식하고 데이터를 인식하고 판단하고 판단한 놈에 대해서 센서에 다시 명령을 내려서 제어를 하는 요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 다 있습니다. 말이 있었던 시대와 자동차가 있었던 시대는 거리서부터 건물 구조에서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자율주행차가 생기는 그런 도시, 자율주행차가 생기는 그런 음식점, 커피집, 뭐 도서관 이렇게 다 이제 완전히 다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자율주행차는 금방 오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10년 내에 온다고 치면 10년 내에 이제 자율주행차가 바뀌는 이 도시의 모습, 또 사람의 생활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디에 포커싱 해야 되냐, 자율주행에 필요한 전기차 플러스 자율주행, 뭐 수소차도 상관없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근처, 우리 그 근처에 있으면 우리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벤처를 하든 뭐를 하든 이 자율주행, 아까 두 개 내가 보기에는 환경과 이런 이 전기차 뭐 자율주행 이런 쪽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의료, 사람 오래 살 거니까 의료 또는 뭐 신약 개발 뭐 이런 화학 뭐 이런 쪽 두 가지가 미래에 아주 걸막하게 성장할 만한 그런 분야이고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세계는 지금 레벨 4냐 아니면 레벨 2냐 둘 중에 하나다. 둘 중에 하나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테슬라 한국 홈페이지를 쳐다보면 완전 자율주행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건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이제 테슬라 마켓캡이 요거는 제가 언제 준비하냐면 작년 1월 달에 준비해 1년 만에 지금 마켓캡이 뭐 1,000조가 넘었죠. 1,000조가 넘었는데 10배가 올라간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측 가능한 거긴 했었어요. 사실 웨이모는 모건 스탠리부터 이제 105 빌리언, 100한 10조 정도 이제 지금 시장 가치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 테슬라가 좋으세요? 아니면 웨이모가 좋으세요? 자율주행 기술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웨이모가 더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앞으로 클 가능성은 테슬라가 더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2 플러스라고 하는 게, 2 플러스라는 게 뭐 기술이 완전 자율주행 아니면 뭐 아니지, 뭐 2 플러스 뭐 사람을 뭐 도와주고 어쩌고 뭘 그걸 해라고 처음엔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많이 생각해보면 2 플러스가 와이즈한 디시전이에요. 이게 비즈니스적인 디시전이에요. 왜냐, 레벨 4는 팔 수가 없어, 만들어줘도 지금. 왜냐, 이게 사고가 나면 이게 배상 책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설명 가능한 뭐가 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자율주행은 레벨 4라고 하는 건 기술은 좋으나 저거를 팔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기술은 뭐 조금 후지나 이거 팔 수 있어요. 지금 하나 이제 오토파일럿 지금 완전 되는 거, FSD 드라이브 그 모드가 되는 거는 지금 만불에 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대박인 거지. 사고 나도 운전사 책임이지. 뭐 만들어 가지고 뭐 잘 만들면 차값이 1,000만 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더 잘 되는 거야. 기술은 떨어지는데, 이게 기술의 아이러니라는 게 이거예요. 바로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비즈니스적으로 의미가 안 되면 팔 수 없다. 팔 수 없고 돈이 안 벌어진다. 근데 사실 기술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데이터를 쌓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테슬라를 타고 다니면 테슬라는 자동적으로 그 데이터를 수집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수집하고 있고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얘네들은 또 자기네 가지고 있는 AI를 또 학습을 시키는 거지. 또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지. 근데 웨이모는 2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실제 주행 테스트를 했어요. 웨이모가 2천만 마일을 테스트했습니다. 근데 지금 테슬라에 완전히 누리죠.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들이
수십만 대, 수백, 백만 대 이상 팔았죠. 그렇게 팔고 나니까 자기네들이 가만히 있어도 데이터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즈니스적으로 잘 되는 것과 기술적으로 잘 되는 것은 다르다 하는 겁니다. 자율주행 정책을 이렇게 많은 데서 입법을 하고 있고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대전 같은 데는 자율주행 차를 무인 자동차로 돌아다니게끔 허락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에도 오토 드라이브 비클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게 웨이모, 뉴로, 오토엑스 이런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운전사 없이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테슬라는 안 들어있죠. 왜냐면 테슬라는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죠. 자, 지금 시간은 12시 54분이고요. 자,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 이메일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이 오늘 자료를 PDF로 바꿔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나머지 자료는 아마 나머지 거는 한 3시간이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음 주 금요일 날 3시간 정도 더 강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